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줍줍과열에 국토장관 주택 소유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국토부도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감사장에 나온 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택 소유 따지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줍줍에 대해서 줍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해서 보통 줍줍 자기 줍는다라고 얘기해서 줍줍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보통 미분양이 날 경우엔 청약통장이 있든 없든 내가 현재 집이 있든 없든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줍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줍줍해서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이거 주택 소유 따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거죠. 이 부분 좀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건희, 이재명으로도 된 국정감사장 어제 국감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분명히 17개 상임위 800개가 넘는 국가기관의 국정감사인 건데 여당도 야당도 다 질의하는 내용의 주어가 김건희 여사 아니면 이재명 대표더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고요. 다음 때까지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라는 얘기가 벌써 첫날부터 나옵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동행명령 무기 삼은 거대 야당 의원들이 국감 증인 찾아 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국감 첫날부터 동행명령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뭐냐? 국감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거부하고 안 할 때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발부하는 게 동행명령장입니다. 명령, 이건 강제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보통 발부가 되면 국회 직원들이 명령장을 갖고 가서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직접 의원들이 같이 찾아 나섰다라는 거죠. 사실 이 보통 직원들이 아니라 의원들까지 같이 갔다라는 거 국감 시작한 지 딱 하루인데 벌써 심상치가 않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한동훈, 때가 되면 행동할 것. 어제 한동훈 대표 그 전날 친한계 만찬에 이어서 어제 원외당협위원장들과 점심 같이 먹고요. 토론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얘기, 때가 되면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행동을 무슨 때 하겠다는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저희가 같이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재직 1년 안 된 공무원 3,021명 퇴직. 9년 새 5.6배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1년 미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퇴직한 현황이 어떠냐. 2014년 500여 명에서 2016년 1,000명 가까이 올라갔다가 2019년 1,70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에 3,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9년 사이에 5.6배가 늘었구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럼 아니 힘들게 시험 봐서 보통 공무원인데 왜 그만두냐라는 거죠. 여길 좀 볼까요? 임금이 적고 민원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크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스트레스가 크면 임금이 좀 많이 주든 돈을 좀 많이 주든지 돈을 좀 적게 주면 스트레스가 좀 적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임금은 적고 민원 업무 스트레스가 크더라.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죠. 네. 사실 몇 년 전엔 불과 너도 나도 다 공무원 하고 싶어서 그게 또 사회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임명이 재직 1년이 안 된 공무원들이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너도 나도 그만둔 이 상황도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임금을 올리든 스트레스를 줄이든 뭐 둘 다 되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뭔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학생폰 수거 인권 침해 아니야. 10년 만에 판단 바꾼 인권입니다.
학교에 가면 요즘 학생들도 다 이 휴대전화 하나씩 있죠. 근데 이 휴대전화 일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싹 다 이렇게 선생님이 걷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걷는 거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라고 지난 10년 동안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인권 침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2014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인권 침해였다라고 했는데 바뀐 이유 최근에 뭐 딥페이크 이 문제도 있고요. N번방 문제도 있었고요. 뭔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 좀 심각한 범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영향 아니겠느냐. 더불어서 안창호 위원장이 보수 성향의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그 영향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네요.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오, 이게 뭐지 싶으실 수 있어요. 국회입니다. 국회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 한 3층, 4층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면 여기 뒤로 이제 문이 좀 보이죠? 요 문들이 무슨 문이냐? 상임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상임위원장이에요. 이 상임위원장실인 거예요. 이 상임인 건데 요 안에서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 바깥에서는 안에서는 기관장들이 국감에서 대답을 하고 밖에서는 다른 공무원들이 이 기관장의 얘기를 대답을 할 자료 서류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사기, 뭐 팩스 등등등의 이런 어떤 이 장비들이 복도에 그냥 이렇게 책상에 같이 지금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국감이 시작이 되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지금 준비해서 안에 기관장들 지금 서포트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부디 이렇게 열심히 마련하는 자료들이 온통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것들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이제 둘째 날이니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휘발점 왜 욕해요? 세종대왕은 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요길 좀 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하니 저더러 왜 욕하냐고 하더라고요. 체험학습 일정에 중식이라고 적힌 걸 보고 4학년 학생이 오늘 짜장면 먹어요 선생님이라고 물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교총에서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이 아이들 문해력 수준이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길 볼까요? 설문조사입니다. 5,800여 명에 대해서 이 선생님분들께 좀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매우 문해력이 저하됐다라는 게 39.3%, 매우까지는 아니지만 저하가 됐다. 52.5%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거 예전보다 좀 저하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치면 91.8%, 한 92% 가까운 선생님들이 10분 중에 9분이 넘는 선생님들이 다 문해력 저하됐습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비단 단어, 시발점, 중식 이거에만 국한이 되느냐? 다음 주에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두발 자유와 토론을 하는데 두발을 두 다리로 이해한 학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건의 시발점, 네, 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란 얘기 나오고요. 족보가 뭐냐 하더니 족발이랑 보쌈 세트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벌목이라는 단어는 벌의 목 아닙니까? 벌도 목이 있나요? 네. 벌의 목 아닙니까? 왕복 이해 못하고요. 이성교재가 무슨 말인지 5학년이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느냐, 요즘에 학생들 다들 유튜브 보고요. 짧은 영상 쇼폼 보고요. 영상으로만, 구어체로만 이 상황들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독서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날부터 블랙홀입니다.
무슨 첫날이냐? 제가 아까 첫날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보겠습니다. 행안위에서 관저공사 불법 특혜, 법사위에선 공천 개입 탄핵 사유.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시작이 됐는데 국감에서 지금 행안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법사위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어제 행안위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태형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종감에서 증인을 부르자는 본 의원의 의견에 윤건영 간사께서 동의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꼭 기승전 우리 대통령실 관련한 증인만 이렇게 동행 명령을 다수당 입장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현장에 와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저희 행안위에서는 증인 출석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서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죠. 어제 행안위에서 여기 나왔죠. 관저공사 불법 특혜 의혹이다라고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를 공사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잘 알고 있는 관련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뭔가 관저를 공사했다. 이거 수상하다라는 게 야당의 의혹 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대표 출석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답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당장 지금 불러와야겠다라고 해서 직접 동행명령장을 갖고 해당 업체까지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서영주 대변인님, 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죠. 근데 발부가 첫날부터 된 거는 처음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 네. 끝장 국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초반부터 이 정도의 좀 기싸움은 해줘야 기싸움. 이게 그렇죠. 기싸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1g 이 회사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관저공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가 어떤 여러 가지의 조금 불투명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관저공사에 30억짜리 그것도 1.8평 정도에 달하는 어떤 그런 공사에 관여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어요. 네. 그게 뭐 1.8평일지 더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좀 부적절한 상황들의 어떤 계속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분들이 꼭 도망가요. 떳떳하면 도망가겠습니까? 본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국회에 나와서 동행명령장까지 받아가면서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도 도망간다는 건 뭔가 심지 않고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보셔야 될 게 이 관저공사에 대한 감사원 보고서입니다. 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200조 정도 되는데요. 감사원이 정말 감사하기 싫어서 억지로 감사한 티가 역력합니다. 이런 그 불법을 자행하고도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네. 숨기는데 국회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안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첫날 현장까지 가는 부분들이 약간의 폭풍성이 있긴 하더라도 더 강력하게 이번 국감을 치러내겠다는 의지로 그런 것이 맞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약간의 기싸움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좀 수상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도망을 갔다라던가 아니면 감사원이 진짜 감사하기 싫어하는 티가 역력하다라는 약간 주관적인 입장도 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봅니다. 약간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지금 나왔거든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국정감사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밝히고 그다음에 추적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셨지만 보여주기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첫째는
그 동해명령장을 바로 발부를 해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국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점 폭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그다음에 부르자가 아니고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 부릅시다라고 해서 동해명령장까지 발부하면서 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무더기로 가셔갖고 카메라 저 대동에서 가서 저런 찍는 거는 그 민주당이 이 국감 사안을 뭐 끝장 국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김건희 여사의 그 국감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뭐 야당으로서 뭐 공격하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민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국감에서 지금 밝혀야 될 게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의혹들 뭐 그런 것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민주당 항상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시니까 민생에 대한 것들 정말로 정책이 잘못돼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거나 어려워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시면서 저런 부분까지 추적을 하시면 박수를 받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끝까지 쇼로만 가면 글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것만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생은 어디 갔느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지금 약간의 뭐 기싸움적인 측면도 있고요. 일단 국감 첫날이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신경전 보여주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동행명령장이 행안위에서는 발부가 돼서 직접 현장으로 갔죠. 근데 발부가 발부는 안 됐습니다만 발부가 될 뻔한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딘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혈세로 연봉을 1억 4천만 원씩이나 받는 이진숙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향해서 반대한민국 세력, 박문진 이사 재판부가 좌파다. 김건희 여사의 불법에는 조그만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국회에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동행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준석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중인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 전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장까지? 네. 요번에는 최민희 위원장과 이진숙 위원장이 악수를 했네요. 네, 항상 악수를 하니 안 하니 약간 요런 문제, 인사하니 안 하니 요걸 항상 좀 약간 씨름하니 씨름을 했었는데 이번엔 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디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위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석해라. 아니 탄핵당했는데 무슨 지금 출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하다가 오후 2시까지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합니다. 했더니 오후 3시쯤에 출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장윤미 변호사님. 네. 사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탄핵이어서 나와서 무슨 업무 관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직무가 배제됐다고 해서 증인의 지위를 아예 못 갖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선 즉각적으로 그럼 직무 배제돼서 당신 월급 안 타고 있냐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여는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가 배제됐을 뿐이지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 현안이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분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부분이 있는 거죠. 직무가 배제됐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 보수 어떻게 보면 극우 유튜버라고 분류되는 곳들에 출연을 해서는 사법부를 비판합니다. 좌파 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장관직을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못 나올 사유가 있으면 못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 국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곳에서 좀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민주당에서도 과하다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존중이 너무 없는 또 이 여권의 인사들의 태도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은
아니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고 굳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하니까 나오는 거 이것 자체가 국회 무시하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 변호사님. 네, 지금 동행명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죄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령들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네. 동행명령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국회 모욕의 죄가 돼요. 그래서 벌금형이 아예 없고 5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이것은 세네요.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대해서 어떤 존중의 의미로서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만 굉장히 형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고발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고발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네. 이러한 상황은 검찰에서 2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굉장히 타이트한 규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 첫날부터 동행명령장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법이 강하게 규율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너무 야당에서 강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본인들만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진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상 업무를 이틀밖에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임명이 되고 바로 다음 날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실상 지금 이상희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진수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뭐 이틀 동안 있었던 일만을 물어보는 것인지 네. 최근에 뭐 언론에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말한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과연 업무와 지금 관련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인지도 좀 저는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진수 위원장을 출석시키도록 한 것은 이진수 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을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굉장히 지금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 동행 명령장 발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왔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그러면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한테 무엇을 물어봤는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방통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주범 아닙니까? 그에 부역하고 있는 증인 부끄러움 없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만약에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참 거라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왜 나를 탄핵해서 내가 방통위를 개혁하고 더 좋게 만들려는 걸 막았어요. 약간 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가 사실에 대한 확인도 있지만요. 네. 공직자의 태도에 대한 확인도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태도와 품성과 인격을 갖췄는가. 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자리에 있을 만한 태도와 품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최근에 본인이 탄핵을 당하고 나서도 보수들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은 보수에 선봉에 서겠다. 방통위원장이 무슨 자리죠? 최소한 공정한 척, 독립성이 있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척만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니, 네. 척이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 내심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공직 자리에 가면 마음은 나는 우파의 전사가 되겠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은 철저하게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업무를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노골적으로 내가 왜? MBC는 민주노총의 그런 좌파 언론이고 나는 보수의 어떤 전사가 돼서 나는 싸울 것이다. 거의 뭐 좌파 척결하는 방통위원장이 되겠다. 이게 공직자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감장에 불러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고 이 정권의 수준이 이런 거구나. 국가가 정한 시스템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도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할 일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불러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도리도리 하고 계시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번 해보시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불러내서 이제 질의한 내용을 보면 네.
이게 굉장히 동행명령장이 얼마나 남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초점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라는 사실이 더 초점이 되고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초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인신모독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금 아까 보셨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분도 무슨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근데 증인이라고 불러내서 저렇게 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라는 것들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발부할 수 있지만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걸맞는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명령장을 발부했다는 사실 자체로 그걸 홍보하는 그리고 과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또 국회의 일종의 어떤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데 그친다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이 거대 야당 그리고 소수 여당의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저희가 본 게 뭔가 야당에 뭔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럼 여당은 가만히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관저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때리자 이재명 선고 서둘러야 맞불. 여당도 맞불을 놨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문상으로만 보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걸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제1야당 대표라고 이 재판 이 지금 진행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가 대선 이후에 나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많은 사건들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잡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라는 것이죠.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요. 지금 선거에 관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소가 됐을 때 1심이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이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어떤 의무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으로서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11월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2년여에 걸쳐서 이제 결정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에서 2년 정도가 걸렸다라면은 항소심에 있어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속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증인을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 역시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뭐 본부까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왜곡되어 있는 문제들 정치적으로 뭐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가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에서 몇 개의 사례만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전상임에서 다 이제 국정감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쭉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몇 개만 봤습니다만 저희 아까 일면 소개에서 말씀드렸죠. 오직 김건희, 이재명. 네. 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첫째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외에 좀 다른 얘기들은 없었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장관 관용차 당근 매물로 올린 야당 의원 난장판된 국감입니다. 우리 보통 이 중고 거래 많이 하는 이 당근 있죠. 거기에 매물로 관용차가 올라갔다네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번호하고-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올라갔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당근 마켓에 국토부 장관 차를 이게 본인이 직접 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 사진은 장관님 차가 아닙니다. 다른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 같은 차종의 카니발 차종 사진을 그냥 올린 겁니다.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국가 보안입니까? 네. 어제 국토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보면서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럼 보니까 장관님 차가 지금 당근에 매물로 올라와 있어요. 아십니까? 내가 올렸을 리가 없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올렸습니다. 라고 윤종근 의원이 얘기를 하죠. 네. 제가 사진은 다른 차긴 하지만 이 장관님의 관용차 번호 이름으로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국감을 할 때마다 매번 이제 진풍경이 이렇게 좀 펼쳐지는데요.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마 이제 의원으로서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 현안과 닿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중고 매물이란 게 허위로 굉장히 많이 해서 이른바 관심과 주의를 끌고서는 이제 좋지 않은 차를 판매한다.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된 또 이런 문제의식인데 그런 부분을 이른바 충격요법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현직 장관의 차를 한번 그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올렸다라는 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물론 되게 사소한 걸 수 있긴 합니다만 강전혜 변호사님. 네. 장관 관용차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당근에 매물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진은 진짜 그 차가 아니다. 네. 시중에 떠도는 다른 사진으로 넣었다. 그럼 이거는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사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차가 정확하게 무슨 차인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넣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지금 윤종근 의원이 차량 번호와 소유자를 알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집과 소유자 이름을 알면은 누구든지 그 집에 그 등기부를 뗄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 등록원부도 그렇게 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과 누군가가 그걸 열람해 보는 것과 온라인상에 매물로서 올려서 이거를 허위 정보로서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윤종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뭐 당근 같은 데 중고 매물이 잘못 올라와 있다는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더 이슈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지금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참 국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민생조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이 절차를 잘못 밟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충격요법으로 사안의 민생 현안인데 요거를 충격요법으로 좀 더 세게 질의를 하고 관심을 좀 모으기 위해서 한 것 같다 하지만 부적절하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여야의 공통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이 사안만 눈길을 끌었느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엑스포 판세 분석 외교 3급 비밀 문서 공개 공방입니다. 어제 외통위에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엑스포에서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하여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 문서를 어디서 입수하셨습니까? 그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따지시는 겁니까? 아니 3급 비밀 문서를 어떻게
예, 저는 공신력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그거를 여기서 화면을 띄우시는 건지 저 법적 문제 아무것도 없던 걸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진실성 여부를 답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거에 앞서서 저 문서를 저- 어떻게 어떻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2024년 6월 30일로 일반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기간이 되면은 엑스표를 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 조치를 해야 그때부터 일반 문서지. 그래서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중대한 문제라는 사안이라는 인식에는 이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국감 때 되면요, 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을 여러 가지를 하죠. 뭐 오래됐습니다. 뭐 동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뭐 인형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뭐 복장도 뭐 독특하게 한복도 있고 태권도복도 있고, 뭐 많은 국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눈에 띄려는 주목받으려는 노력까지는 좋으나 한 번쯤은 좀 이제 그 본 질의가 어떤 이런 법적 부분으로 부딪혀서 좀 그에 가려지는 부분도 검토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외교부 장관께서 지금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상급 비밀 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상급 비밀 문서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김준영 의원이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문서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네. 처벌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게 네. 면책 규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그러면 김준영 의원도 당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내가 법적 책임을 질 테니까 내용은 답을 해라. 상급 비밀 문서라고 해서 그 내용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답변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잖아요, 비밀 문서에.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는 부산 엑스포가 왠지 막 다 잘 될 것 같이 국민들을 속였다는 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급 비밀 문서에 대한 공격에서 덮어버렸다.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기왕 어차피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으면 네. 뭔가 한 건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운데, 참고로 상급 비밀 문서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상급 비밀 문서 이상 비밀인 취급 인가증이 있기 때문에 네. 볼 수 있고 취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3급 기밀 문서를 취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걸 국감장에서 오픈을 했을 때 혹여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김준영 의원이 알아서 책임을 질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저는 뭐 이번에 지금 보여진 몇몇 일련의 사태들이 네. 이번 국감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국의 신당. 예를 들면 그 동행명령장 발부를 하면서 무더기로 기자들을 카메라를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쇼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동행명령장 발부하겠다고 거의 위협을 해서 불러내는 다음에 질문은 그냥 인신모욕으로 대충 끝내버리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당근 그 마켓에다가 허위로 장관 그 차를 올려서 눈길을 끌려고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도 이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외교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 안보 그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왜 이렇게 분석을 못했느냐,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을 저렇게 자료를 3급 비밀로 돼 있는 것들을 띄워놓고, 그다음에 처음에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그냥 제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그 김진영 의원은 국립외교안보원장인가 뭐 이거 하신 분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르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국감장을 그냥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정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쇼하는 장소, 그리고 내가 뭐 국민들한테 파퓰리즘적으로 이런 거 했다고 보여줘서 마치 뭐 평가받으려는 그런 장소로 이용하려면 안 된다. 뭐 그런 면을 전혀 부인할 수 없죠. 정치인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어제 하루 동안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거 뭐랄까, 존재의 가벼움? 도대체 왜 국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쇼장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자체가 야당의 이 무대인 거죠. 여당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 방어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곤 합니다. 국정감사가 그런 야당의 무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늘 다루는 내용들이
민주당이 혹은 조국혁신당이 야당이 좀 주어가 되는 사안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국정감의 어떤 특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안별로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굉장히 지금 다른 거죠. 네. 지금 이런 국감 이제 딱 하루하고 이제 오늘 둘째 날인데 오늘 만평이 뭐가 나왔느냐.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 국회인 것 같은데 국회 도움이 이제 국감에서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하얀색 옷을 입은 요리사 같죠? 검은색 옷을 입은 요리사 같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 인기가 많아요. 네. 두 흑백 요리사가 이 국감이랑 그릇인 것 같은데 이 안에 뭘 막 넣습니다. 뭘 막 넣었는데 뭐 생선가시도 있고요. 개뼈다귀도 있고요. 네. 캔깡통도 있고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지금 여야 없이 국감을 좀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아마 촌철살인으로 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당 입장에서 야당만 탓할 것이 아니고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만 탓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한 모습들,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과 지금 국감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죠.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에서 이러한 공세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정책이라든지 민생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여당과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국감에서는 김건희와 이재명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금 하루밖에, 오늘이 이틀째잖아요. 3주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첫날부터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록 첫날 그랬지만 둘째 날인 오늘부터라도 진짜 민생 얘기를 하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 따를 것이라고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날 친한계에선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한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는 건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제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를 했는데 많은 원외위원장 한 거의 90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만찬을 하고 또 나중에 토론을 할 때도 한 7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대부분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도대체 뭐가 터질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당원들이 이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쓴소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표한테 아니 63%의 지지를 받았으면 당신이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심지어는 어떤 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를 하고 본인이 특검을 요청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뭐 그 분위기 대충 어땠는지 아실 겁니다. 대표가 거기서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 지금 네. 현재.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터져 나올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나오는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그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해요. 이것저것 보고 또 누가 질문하나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고 네. 거기서 대표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당협위원장들 앞에서 한 거죠. 네. 지금 제가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한다는 말일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은 헤어질 결심을
선택하는 시간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헤어진다는 게 뭘까요? 그 헤어진다는 게 뭐와 누구와 제가 드리고 싶은 헤어진다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질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헤어진다는 게 뭐 저희가 당정이라는 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이신 거지 어떤 공적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당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뭐 그거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헤어진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을 그냥 해석을 하면 당정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당정은 같이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자기가 만약에 잘못된 행위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당정 자체가 무슨 뭐 깨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질 결심은 아니다. 당정은 무조건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하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옆에서 서영주 대변인께서 의미심장한 웃음으로 저를 보고 계세요. 좀 마음이 딱해서 그렇습니다. 뭐 할 말을 좀 시원하게 하고 싶으실 텐데. 왜 그래요?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행간들을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에 앞서 당내의 그 의원들을 만났었죠. 그때 무슨 말을 했죠? 한동훈 대표가 나를 따라주십시오.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행동할 때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 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어떤 행동일까요? 그러면 행동을 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선택이란 건 저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별이라보다는 비정상에서 탈출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의 많은 사람들도 비정상이 되는 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선출된 권력,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독선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선출되지 않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비정상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거기에서 탈출할 그리고 선택할 지금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상을 비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동훈 대표와 보수도 살고 같이 괴멸하지 않음으로써 한동훈 대표도 미래가 있는 것이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배우자라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계속 거부권으로 감싸준다고 해서 이거를 더 이상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이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차츰차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내려놓음 아니면 바로잡음 이런 거를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태들 같습니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선택 결심이라 함은 정상화하겠다는 결심, 정상화하겠다는 선택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곧 행동이 시작된다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 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다. 민심을 따르겠다라는 얘기 말고 이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 여사 이슈 엄중. 당정이 사는 길 택해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 얘기예요.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지역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첫 번째, 김 여사 관련 이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지역에서 직접 유권자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인즉슨 김 여사 이슈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큰 액션 취하지 않는 거 답답해 보이지만 이거 조심히 다뤄야겠다. 이 얘기는 강전혜 변호사님. 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도 뭔가 드라이브를 거는 것처럼 네. 큰 액션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를 하겠다는 데 방점이다. 지금 워딩을 보면은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뭔가 드라이브를 안 걸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심히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까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법 지금 발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는 요구했지만 그것이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답답해 보이겠지만 본인이 조심스럽게 이제는 무언가 행동에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의 독대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요청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형태든 간에 본인은 독대든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이번 주말 정도에 순방에서 돌아오실 것으로 보이는데 네. 가장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아까 봤듯이 국감에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인공으로 지금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그 여당에서의 방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좀 방관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답답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뭐 혹자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이전에 반드시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당정이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뭔가를 하겠다는데 좀 방점을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이라고 봅니다.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는데 어떤 결심이고 선택이냐는 거죠. 나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나라도 살고 당도 사는 방안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엄마 아빠가 물에 빠졌어요. 엄마도 살려야 되고 아빠도 살려야 돼요. 다 살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가 엄마 아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대체하는 김건희 여사로 보입니다. 누구를 살릴 것인지 지금은 좀 오늘 때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워딩이 나오면 저는 내심의 결단은 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실에 빌미를 주는 측면도 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시죠. 이 동남아 아세안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외교 성과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새가시를 하고 새 결집을 한다라고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정무적 판단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 우물쭈물 갈팡질팡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뭘 했습니까? 사실 본인이 대통령과 분리하기 위해서 최상병 이슈 꺼내 들었었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선택의 길을 미룰 수 없는 지경이라고 봅니다. 이 선택이 늦어지면 네. 본인의 앞에 놓인 대통령과 이 국민 중에 대통령을 선택한다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식이 본인의 정치가도에 좋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죠. 대통령 민심 위반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이 정치적 행보를 보면은 과감한 결단을 또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물음표도 아직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아마 어려운 길일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중반을 막 넘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권한이 있죠. 거기에 대적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길을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정치 신인이다.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막 애송이다 폄훼를 하는데 그 폄훼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그 선택의 결단을 네. 정말 과감하게 보여줄지도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장 변호사님은 한동훈 대표의 이 워딩들을 보면 뭔가 내심 결단이 선 걸로 보인다. 다만
결단이 섰을 때 이거를 행동으로 과감하게 옮길까? 지금까지 봤을 땐 그렇지 않아서 글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이 지금 한동훈 대표 이 어제도 그렇고요. 그 전날 만찬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아까 말씀은 약간 뭐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새 결집으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볼까요? 다음 기사. 한동훈 친한 의원 20명 만찬 다음 날 원외 90명과 오찬 만찬 이튿날 오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뭘 만들었느냐. 만찬 참석자로 본 한동훈의 사람들 누구누구냐. 친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개파죠. 친한 개가 누구냐라고 본 겁니다. 당 지도부 및 당직자 장동혁, 서범수, 정성국, 고동진, 우재준, 진종호, 박정아, 한지아, 김소희, 유영원. 여기에 중진, 조경태, 송석준, 핵심 스피커 배현진, 박정훈 하고 주요 원외 인사의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여기 있어요. 네, 김종혁, 신지호, 유이동 등등등 해서 비대위 관련 중립성에서 쫙 나왔습니다.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이 분류 맞다고 보시면 친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주요 원외 인사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이니까 네. 뭐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거나 뭐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질문 그건가요? 네. 표가 맞는 것 같다. 뭐 지금 어쨌거나 한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만찬 모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오찬 원외위원장들 오찬 모임에 대해서 친윤계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당 대표로 선출이 된 이후에 도움을 준 의원들을 불러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자칫 친한계 의원들끼리 만찬을 했다. 이런 보도가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권성동 의원이죠. 친윤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영세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권영세 의원은 SNS에 그 글을 자주 올리는 편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올렸습니다.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을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대동단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광고하면서 모인 적은 없죠. 그건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그리고 기자들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겠다 해서 장소까지 옮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광고하면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이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자기를 도와주는 의원들하고 밥 식사하셨을 거예요. 만찬하셨을 거고. 문제는 그게 별로 언론이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가졌을 뿐이지, 언론에 의해서 주목을 받은 것을 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하죠, 저희가. 맞습니다. 대동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 대동단결을 해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당에 있는 그 대표 경선을 하는데 그 후보한테 다른 우리에게 가장 적대적인 매체의 기자를 만나서 거기다 보도를 해달라고 허위 사실을 건네주고 또 그쪽으로부터 이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행위가 드러났을 때 당에서 이건 당의 기강의 문제다라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뭘 그걸 이렇게 그 당내 단합을 해치는 그 문제를 삼느냐,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당내 단합이 됩니까? 한편으로 계속 때리면서 아프다고 소리치면 너 왜 우는 거야? 라면서 또 때리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대동단결 해야 됩니다. 근데 대동단결을 하려면 그게 지금 그 대동단결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대동단결을 해치는 행동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것을 감싸려고만 하는 것들이 과연 대동단결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대동단결 해야 되는 거 맞는데 단결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지금 공격 사주 의혹을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공격해봐라고 이른바 좌파 인사한테
이걸 좀 사주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김대남 전 행정관이 받고 있죠.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대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대남 씨 또는 그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대표 법적 조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고 이 몸을 법조계 오래 담고 있었는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혐의가 돼라고 나름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네.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친윤 그룹들 어땠습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불건해서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건 한동훈 대표 당신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억울하더라도 넘어갑시다. 우리들 더 들춰내지 마. 그리고 좀 숨죽이고 있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 권선동 의원 말도 그렇고요. 권영세 의원 말도 그런 게 참 이상한 게 당대표가 본인 사람들을 만나는 걸 뭘 저렇게 뭐 개파를 조장한다 그러는 게 그러면 언제까지 정치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것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김대남 씨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기회다. 이거를 기화점 삼아서 본인이 그동안 용산과 친윤들한테 억눌려 있던 반격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계기이기 네.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반격의 시작점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번 김대남 씨를 둘러싼 이런 의혹, 공격 사주 의혹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기세로 뭔가 역전, 발판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서영주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회가 맞는가?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대남, 김여사, 용산 십상시 같은 어린애들 쥐락펴락 녹취 논란입니다. 녹취가 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용산 십상시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녹취에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용산은 지금 몇 사람이 있는데 십상시 같은 몇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이번에 당선된 조땡땡, 그다음에 김땡땡, 강땡땡 이런 애들이 쥐었다 폈다 해. 실제 거기서 딱 돌아가는 거는 40대. 옛날에 친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사하고 가까운 몇 명 황땡땡, 송파에서 나온 김땡땡 등장인물이 여럿이에요 지금. 이런 젊은 애들이 막 그냥 대통령 총애를 받고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강전혜 변호사. 네. 김대남 씨는 한동훈 대표한테 기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김대남 씨가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감사직에서도 스스로 사퇴를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본인이 그냥 허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도가 잘못됐던 것이죠.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와 접촉을 해서 저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탈당을 했거든요. 지난 2일에 그 네. 김대남 씨가 탈당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당무감사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강제 소환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윤리위원회 그리고 당무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자료들만 나오는 것인데 그럼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 조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는 당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어떤 허장서세였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실효성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향후 후폭풍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일단 녹취가 하나, 둘, 몇 개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이 언제쯤 수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가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